자, 첫 번째 제보 후 스토킹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지난 방송 보고 오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믿었던 그 아이가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야속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 중 일부입니다. 그 아이가 야속하다는 이 사람, 사건 피해자나 그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전 여자친구 직장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달라, 나를 왜 신고했냐면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그 어머니가 쓴 글입니다. 마지막 신정국이랑 언니랑 저랑 법정 안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15년의 만남을 살고 나와도 50도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거든요. 너무 사실 무섭죠, 진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그때 이민을 가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도 하고 있어요, 진짜. 자, 이자연 기자가 직접 취재했던 사건이었죠? 네, 피해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자료도 받아보고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탄원서 내용이, 가해자 측 탄원서 내용이 너무 좀 뇌리에 꽂혀서 저렇게 PT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2심에서 그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고요. 그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입니다. 자, 피해자 가족도 아니고 가해자 가족이 탄원서를 썼습니다. 탄원서, 가해자 가족이, 가해자 가족이 썼어요. 자, 당시에 피해자가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좀 염려가 되는데 직접 만나고 왔죠? 네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전화를 드려봤는데요. 피해자는 결국 직장도 휴직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피해자 직장 앞입니다. 가해자는 이렇게 직장으로 찾아와 오늘 큰맘 먹고 왔다며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슴에서 흉기를 꺼내 머리와 가슴을 공격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사건 당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던 피해자. 숨이 넘어가던 순간에도 그날은 잊을 수 없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한테 1차적으로 처음에 찾아왔을 때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 거는 저는 직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돌려보내고 언니한테 따로 카카오톡으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흉기를 들고 있는 것 같았어. 나 너무 무섭다 이랬었거든요. 본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주기를 한 거죠. 피해를 하고 있었는데 덜컥 문을 대뜸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무작정 들어와서 니 나와. 저는 일단은 직장 상사분이랑 회의 중이었고 예의는 아니고 나 이제 회의 거의 끝났고 1분 내로 정리하고 내려가겠다. 내가 더 금방 끝나니까 그 후에 뭐 상사랑 얘기를 하던 니 맘대로 해라. 진짜 막무가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려가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피해를 주는 것은 제가 무리를 일으킨다 생각해서 제 신변에 위협을 느꼈었지만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려갔죠. 그렇게 건물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는 가해자의 눈을 보고 죽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 눈빛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아직까지도 꿈에 나오면 제가 진짜로 엉엉 울면서 잠 못 이루고 또 깨고 하거든요. 경찰이랑 뭐 법대위는 무섭지 않았고 그럼 내가 지금도 이렇게 왔겠냐. 제 주변 사람이랑 저를 협박하면서 마치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이 주변 사람 없앨까, 니를 없앨까 하는 동시에 씩 웃고 내가 마지막으로 얘한테 기회를 준다 했는데 네가 이 선택권을 버렸고 나를 버린 거다. 네가 딴 남자 만나는 걸 못 본다 하면서 진짜 순식간이었어요. 엄청 순식간에 일어났고 그러면서 바로 또를 왼쪽에서 꺼내서 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완전 새 거였던 거죠. 제 직장 외벽 쪽으로 몰아세우면서 딱 제 몸을 본인 몸으로 고정이 시키더라고요. 저항 못하게. 제가 그래도 저항을 계속하면서 저도 모르게 살려주세요, 칼 들고 있어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직장 동료들이 진짜 바로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려왔고 몽키 스패너를 들더니 제 머리를 가격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힘을 가했는지 땅이 떨어졌거든요. 직장 동료들이 나오는 걸 보자마자 몽키 스패너 줍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칼로 제 가슴과 복부를 수차례 계속 찌르더라고요. 내가 죽겠구나. 하지만 본 사람이 많으니까, 목격자가 많으니까 덜 억울하겠다. 진짜 이 생각도 했고 제 귀를 대고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 했지.
이 소리를 하면서 계속 흔들더라고요. 4명 중에 한 분의 선생님이 제 몸이랑 손을 딱 이렇게 피해자한테 깔려있던 것을 꺼내면서 빨리 도망치세요. 사무실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고 딱 그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죽기 살기로 한번 뛰어보고 피해보자. 그러고 나서 제가 힘이 빠지고 그 뒤로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깨보니까 그냥 며칠이 지난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나마 응급실이 직장 바로 앞에 있어 피해자는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 조금 금방 내려가니까 기다려. 아니야, 내가 더 빨리 끝낼 테니까 빨리 내려와. 여기서 이미 살인을 예고했던 거예요. 자,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말이죠. 저는 이 기자, 이 전과 후의 상황을 모두 이렇게 영상으로 본 기억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더 좀 얼얼합니다 지금. 네, 또 하필 CCTV가 저렇게 아주 잘 잡히는 그러니까. 위치에 남아 있어서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날 2번을 찾아갔잖아요. 맞아요. 보니까 2차로 찾아갔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안까지 들어가서 이제 불러냈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상사와 회의 중인데 가해자가 이제 막무가내로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빨리 안 나가면 이게 민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자,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장 동료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만나러 가야 되죠. 이 소란이 커지기 전에 말이죠. 그렇죠. 앵커 말씀대로 이게 가해자가 2번이나 나오라고 하면 이제 안 나올 걸 아니까 일부러 이제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작정을 한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평범한 연인의 싸움은 아니라고 보고 피해자를 걱정하던 이제 동료들이 상황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목숨을 건진 건데, 또 안타까운 건 가해자를 말리다가 다친 동료들도 있고 이 사건 이후 트라우마로 직장을 그만둔 동료들도 세상에. 여럿 계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도 좀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고, 맞아요. 또 무엇보다 이 피해자가 굉장히 심하게 다쳤잖아요. 정말 그 CCTV 원본을 보면요, 겉으로만 봐도 피를 정말 철철 흘리고 계십니다. 또 천만다행인 건 그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랑 병원이 가까워서 정말 빠르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담당 의사를 만나봤는데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가슴 앞쪽에 있는 칼이 들어간 자국이고요. 이게 쭉 통해서 이제 폐를 관통했고, 간하고 폐 사이에 횡격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횡격막을 관통하면서 이게 이제 간 다친 이제 자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폐 안에 고여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한 500cc 정도 혈용 피가 고여 있었고요. 간 안에도 한 10cm 정도, 깊이가 10cm 정도 칼이 들어간 자국입니다. 실제로 수술할 때 소견을 보니까 한 2000cc 정도 출혈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총 출혈은 한 2500cc 정도 되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만 다쳐서 오신 분들도 사실 굉장히 출혈량이 많아서 돌아가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간이든 폐든 출혈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장기들인데, 이분은 다 다쳤기 때문에 사실 이 다친 정도에 비해서 출혈량이 이제 많기 전에 오셨기 때문에 다행히 회복이 되셨지, 늦으셨으면 출혈이 계속되면서 아마 쇼크에 빠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정도의 손상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앞으로 남은 문제는 횡격막이 관통하면서 간을 찔렀기 때문에 횡격막이 다치게 되면 호흡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계속 약간 힘드실 거고요. 그래서 재활의학과 소견상에도 계속 재활치료는 필요하다는 소견을 있는 걸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통증과 만성적인 통증과 호흡곤란, 이게 아마 계속 있으실 겁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고 직장은 얼마 전 기약 없는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약을 먹어도 그냥 조금 나아질 뿐이지 완벽하게 그게 나아지지는 않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복대를 착용하면서 고정시켜서 조금 제 나름대로는 살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몸추스릴 새도 없이 2달 만에 복직했던 건 제 사건 범행 장소가 제 직장이잖아요. 사실 저는 진짜로 그때 제가 직장 동료들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이고, 그냥 감사하고
제가 직장이랑 직장 동료들한테 제 생명의 은인이라서 갚아야 될 길은 결국 제가 평소처럼 웃으면서 씩씩하게 복직하는 게 좀 제가 보답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2달 만에 복직을 하니까 제가 애써 괜찮은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탈이 났는지 계속 직장에서 좀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약간 한시도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제가 오히려 직장과 동료들한테 피해만 주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복직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급하게 또 병가 휴직을 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기억 없는 휴직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도 저 CT 사진은 처음 보는데 사실 그 외부, 그러니까 몸 외부 이렇게 사진은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도저히 전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거의 난도질을 해놓은 맞아요. 그런 사진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진 건 정말 천만다행이긴 한데 아직 일도 못 하시고 하실 정도면 후유증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자, 피해자 이 동료분들이 그러니까 동료분들도 그냥 소리가 나니까 뭐야 하면서 나갔지 저 자식이 흉기를 들고 있었을 거라면 무서워서 못 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됐든 동료가 걱정돼서 소리가 나니까 뛰쳐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휘둘렀습니다. 자, 이건 뭐 진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온 건데 맞아요. 징역 15년, 징역 15년. 영구 장애를 안고 살게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그렇죠. 근데 그 흉기 휘두르기 전에 뭐 너를 죽일까 뭐 주변 사람을 죽일까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가족을 두고 협박을 한 건가요? 이 말이 저도 너무 소름이 돋았는데요. 이게 알고 보면 피해자 친언니와 예비 형부를 말한 거라고 합니다. 가해자랑 넷이서 정말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친언니와 예비 형부에게도 아하. 찾아가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친언니와 예비 형부 이렇게 4명은 일주일에 4-5번씩 만날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엄청 친하게 가깝게 지냈었죠. 같이 저녁도 먹고 진짜 어쩌면 저희 고향에 있는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오랫동안 붙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첫 재판 갔을 때도 그 가해자를 봤는데 화가 나고 막 분하고 이런 감정이 전혀 안 들었어요. 오히려 진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우리 진짜 잘 지내고 좋았었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서 이렇게 봐야 할까? 내 말을 좀 한 번이라도 마지막까지 들어줬더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여기서 안 만났을 텐데라는 마음에 너무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피해자가 이별을 고한 후부터 이 넷의 사이는 틀어졌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일 가해자는 이 둘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아침에 연락이 왔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에서 저한테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내려와라. 이러길래 이제 저 지금 못 만난다. 일을 하고 있어서 이랬더니 그럼 네 올 때까지 기다릴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외근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연락할 테니 돌아가라. 이랬더니 이제 저한테는 연락 안 하고 돌아간 거였어요. 여기에 먼저 직접 찾아가서 기다렸고 그 다음에 가서 흉기를 사고 제일 먼저 연락한 사람이 저였죠.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 근데 제가 싫다고 했죠.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오빠랑 이제 할 말 없다.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알겠어. 야, 앞으로 열심히 살아볼게. 그리고 저랑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까지 했거든요. 좀 내가 만나서 얘기를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대화를 해주지 않아서 열받아서 동생을 찾아간 것 같은. 뭐 피해자 언니분이 자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피해자 언니, 예비 형부, 가해자를 만약에 만났다라면 이 불똥이 어디로 또 튀었을 것이냐. 그러니까 거의 가족같이 지내던 관계였는데 거의 너무 정말 말 그대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지금 돼버린 건데
그 넷이서 좀 친하게 지내던 당시에는 좀 이런 어떤 낌새가 있다던가 이상한 점이 있다던가 그런 건 못 느꼈다고 하나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폭력적인 성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에 침입하고 흉기를 위협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당시 친언니와 예비 형부가 또 그 직접 그 상황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어땠는지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에도 그 가해자가 칼이랑 가위로 위협하는 거를 저희 둘이가 그것도 분리시키고 흉기를 치웠으니까요. 저희 둘이가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거든요. 동생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동생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수화기 너머로 두 명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동생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미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뛰었죠. 남자친구랑 엄청 빨리 뛰었어요. 뛰어서 가보니 그 복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와있고 안에서는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뭐해 오빠? 아니 일본을 쳤는데 이중장금이었고 안 들어가지길래 막 문을 두드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렸어요. 근데 동생이 그 순간에 빨리 열었던 거죠. 들어가 보니 저희 둘이가 목격한 장면은 그 가해자가 칼을 들고 제 동생한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 동생을 자꾸 이렇게 뒤로 했고 제 남자친구가 오빠를 말리면서 흉기들을 짚고 시프트에 던져버렸어요. 일단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 경찰들이 왔어요. 평소에도 가해자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에 모두 넘겼다고 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도 많았고 저희가 와 폭력성이 정말 심했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딱 인지를 하는 순간이 밖에 외부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일반인하고도 그냥 분노 표출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자꾸 니 뭐라 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도 분노 표출을 하거든요.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는 되게 불같이 달려들고 이제 그게 이제 가라앉고 나서는 본인이 사과를 하고 내가 뭐 달라질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해요. 내가 심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앞에서는 자제를 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계속 본인 분노를 주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뭐 전조 증상이 충분히 있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당시에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요. 가해자가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렇게라고 말하면서 자기 손목을 이제 흉기로 그으려고 했고요. 피해자가 그 흉기를 뺐으니까 또 다른 흉기로 자기 손목을 한 번 더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거죠, 사실. 어쨌든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참 다행이긴 한데 경찰은 뭐 했나 하는 생각이 좀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이 정도의 전조 증상이 있었으면 충분히 피해자 보호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경찰 대처가 참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목격하고 살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제 담당 수사관님이 가해자와 그 조사를 하고 받고 있었고 그 가해자 앞에서 제가 도움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받아서 일단 알겠어요. 이 사람 지금 조사 중이니까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근데 어떻게 저를 죽이려 하는 가해자 앞에서 제가 신고하는 전화를 받냐는 거죠. 사건 발생하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 차례나 신고를 했는데 조치를 취해주겠다. 근데 다른 여자 생겼다던데? 씨, 다 잊었고 여자 생겼다더라. 그래서 그 여자가 안동에 있어서 이 조사가 끝난 후에 짐 정리를 다 하고 안동에 올라갈 예정이다. 그 가해자의 말을 똑같이 믿고는 훈방 조치를 한 거죠. 그렇게 경찰이 가해자를 풀어준 그날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고 있을 때 경찰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만난 경찰이 진짜 한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 빨리 올 사람들이 왜 그 당시에 전화를 했을 때 한 번을 안 찾아가고 한 번을 안 만났는지가 가장 답답하고 또 뭐 어떤 팀은 와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변명만 다 들어놓는 거죠. 보호자가 사인을 해야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긴급처치는 해야 되는데 보호자를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병원에 본인이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는 못 들어간대요. 병원 관계자분들이 아예 응급실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처치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도 경찰이 화를 내면서 이거 듣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1부터 100까지 경찰의 태도는 과연 진짜 우리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 정도였고, 그러니까 여러 수차례 경찰의 손을 내밀었고 그 사건 당일에도 계속 경찰의 손을 내밀었음에도 경찰은 사실 아무런 조치를 해준 게 없죠. 저희가 봤을 때는. 자, 지금 들으셨죠? 아이 그 자식 말이죠. 새 여자친구 생겨서 당신하고 헤어지고 안동으로 간다니까 걱정하지. 이게 자기가 할 소리냐고 이게. 경찰이 할 소리냐고. 그러니까요. 수사하는 사람이 할 소리인지 참. 근데 다 떠나서 지금 가해자가 앞에 앉아 있는데 누구 씨 도움 요청하신다고요? 지금 조사 중이니까 잠시만요 했다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이게 담당 수사관이 그래서 나중에 결국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끝까지 믿었다는 건데요. 피해 회복은커녕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2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뒤 억울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겠어요. 정말 보는 내내 저희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피해자를 울린 건 가해자와 경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요? 네,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인데요. 이 어디에도 피해자 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현재 피해자분이 피고인과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 피고인께서 공탁금을 2,400만 원을 걸었다. 지금 현재 치료비보다 공탁금이 훨씬 많은데 왜 치료비를 신청하라 하냐 굳이. 어차피 이거 심사도 안 될 거지만 심사를 받는다고 해도 위원회가 열려서 심사를 받는다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서류를 처음에는 좀 귀찮아하는 듯이 이걸 만다고 하랍니까? 공탁금을 신청하세요. 공탁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돈으로도 1억 천금을 받아도 그 피고인한테서 받는 돈은 더럽다 생각했고 싫었어요. 그래서 치료비를 신청하려고 문의를 드렸던 건데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식으로 오니까 나는 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부서에도 버림을 받았구나. 그런데 언론에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담당자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때 시사 프로그램 나가니까 제가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분이. 일단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도 이 공탁금이 양형 기준에 참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2,400만 원 끝까지 안 받고 치료비를 받으실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저는 그 돈 더러워서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번 방문해달라 하고 한 2, 3일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생계비 신청까지 해주신대요. 조금씩 공론화하기 시작하니까 적극적이더라고요. 참 씁쓸했어요, 그냥. 저희도 씁쓸하네요. 대응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도 저 발언들이 좀 이해가 많이 안 갔는데 아직까지도 피해자는 수면제가 없으면 잠도 못 자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인터뷰할 때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뭐 피해자 언니도 마찬가지고 두 분 다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았대요. 정신과 치료 과정에서. 근데 이제 재판도 나가야 하고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지금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피해자한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뭐 제가 그 인터뷰하던 장소에 부엌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칼이 있었거든요. 근데 피해자 언니가 이제 그 칼을 보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는 피해자도 힘들어하고 약간 이 장면을 지켜보는데 이게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가 직접 심경을 밝혔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솔직히 안 믿기거든요. 그냥 꿈만 같고.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동생이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그냥 여러 가지 후유증과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신과약을 하루하루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해자의 가족들 탄원서를 보고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루하루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려고 약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과연 그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터뷰도 하고 있고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14년 뒤에 나온다면 그냥 진짜로 본인이 반성문에 계속 매번 작성했던 것처럼 저를 피해서 평생 숨어 살고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범죄자들을 위한 인권 보호와 지원은 많고 수월하거든요. 근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있다 한들 엄청 까다롭거나 서류가 많이 있어야 되고 담당자 선에서 자체 카트를 당한단 말이에요. 저처럼 국가가 나서서 논의를 해서 진짜로 좀 피해자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자, 가해자 탄원서, 가해자 가족의 탄원서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 기자가 그때 취재하면서 그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뭐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 내 가족이라는 언급을 하면서도요. 그런데 제가 그 피해자를 우연히 어디에서 봤는데 뭐 너무 건강하게 밥 먹는 것 같더라. 너무 다행인 것 같았습니다라고 적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잖아요. 내 가족의 범죄로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더라라는 얘기를 결국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자의 신상을 저는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가 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좀 제공받아서 공개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볼게요. 자, 범죄자 인권 보호는 철저한데 피해자 인권은 어디서 보호받아야 하는지 정말 분통이 터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찌른 가해자 2심에서 고작 징역 15년. 이제 나이 한 40 정도 되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보 후 정리하고요. 두 번째 제보 후 이어갑니다.